지금 우리가 6월, 9월 수능 이렇게 1년치 3회분을 보고 있는데 항상 수능 문제를 볼 때는 6월의 유형 혹은 9월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볼 때도 6월과 9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필요한 거야. 6월에서의 특성이 수능에 어떻게 나타날지, 9월에서의 특성이 수능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풀었던 6월과 9월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면서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제일 첫 장을 보시면 당시에 등급 컷을 좀 적어놨죠. 92, 86, 79, 71, 61 이렇게 돼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적정 등급 컷 난이도는 95점. 그럼 95점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고 80점 밑으로 떨어지면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어렵다 혹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런 느낌이었구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급관 차이는 어려워진 것만큼 조금 벌어졌죠. 보통 1컷과 2컷의 차이는 4점에서 5점, 그 다음에 이제 2컷과 3컷의 차이는 6점에서 7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시의 컷은 그것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집중적으로 틀렸던 문제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 등급을 나누기 위한 어려운 문제가 존재했던 때가 이제 17학년도 수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문, 그러니까 16에서 20번 지문이야. 16에서 20번 지문을 보고 독서 지문을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문학 지문을 몰아서 좀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16에서 20번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채점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글을 파악했는지,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지, 이 정도만 따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인문지문의 경우는 이와 같은 흐름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논박이지, 논박.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 구성을 보였던 지문이 과학 지문이 있었지. 칼로릭 이론과 관련해서 지금 먼저 제시됐던 인물의 견해를 그 다음이 논박하고 그 다음 다시 재논박하고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지문이 있었는데 이 인문지문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잡았는지. 근데 이제 글의 구조는 뻔하다고 얘기를 했어. 설명 대상이 결국에 논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설명 대상이 둘인 거잖아. 지금 이 지문에서 보면 1문단에서 얘기했던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그리고 2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콰인, 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느냐, 정리할 수 있었느냐가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럴 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이제 독해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들어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1문단을 봅니다.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볼 거야. 첫 번째 줄.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설명 대상이가 이거를 한 대상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와를 통해서 둘로 끄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 이 두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를 설명을 한 거죠. 됐어? 그래서 1문단, 그럼 이 글은 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상태에서 이제 2문단을 들어오는데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서 카인은 가설만을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달할, 거기 첫 번째 줄 끝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1문단에서 제시했던 요 두 대상에 대한 설명이 페이크였다가 되는 거지.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됐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봐봐, 우리가 지난 9평에서 그 카르노 이론, 칼로릭 이론, 카르노의 이제 열 효율에 대해서 논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논박을 했냐면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논박을 한 거지. 물론 그 글에서는 논박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건 아니었잖아. 생각나? 논박하려고 지금 줄이 실험을 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이 이제 카르노에 대해서 논박을 했던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논박이 이루어질 때 뭘 이용한다? 구체적 사례를 이용한다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이 문단에서 예를 들어 A야. A와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 부분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억이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 사례로서 논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봐. 그러면 3문단부터는 또 뭐가 이어져야 돼? 3문단부터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깠잖아. 그럼 3문단에서는 뭐가 이어져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던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 콰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1문단에서 언급된 대상을 콰인이 깠기 때문에 그러면 콰인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래야지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잖아. 그런데 3문단을 보면 3문단의 앞부분이야. 3문단의 앞부분을 보면 지금 첫 번째 줄 볼게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이라고 해서 다시 1문단에서 언급한 대상들이 튀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그 대상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분석명제와 그 다음에 종합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걔네들이 지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명제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종합명제로 설명하는 지식을 나눠서 설명을 했어. 지금 흐름을 본다면 지금 1문단에서 기억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에서 니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일반적인 흐름은 3문단부터는 니은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글에서는 다시 기억이 튀어나온 거지. 지금 우리가 풀었던 예전의 지문 중에서 혹시 이 지문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그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생각나? 거기에 이제 그 칸트의 취미 판단에서 취미 판단을 설명하자고자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설명이 뭐였냐면 규범적 판단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 그럼 일반적인 설명 어떤 거냐면 취미 판단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규범적 판단을 쭉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지문에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얘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하고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했단 말이야. 지금 이 지문에서도 그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도록 나름의 장치를 마련한 거야. 근데 뭐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설명 대상이 이 문단을 통해서 이거 기억과 니은에 대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 얘는 기억에 해당하는 것,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다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 논박의 흐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 기억이 튀어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니은이 튀어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이 문단에서 기억을 깠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기억을 까야 되는 거지. 근데 방식은 어때? 똑같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문단에서 예를 두 번째 줄이야. 예를 들어를 통해서 깠죠. 이제 3문단 볼 거야. 3문단에서 두 번째 줄 분석명제, 세 번째 줄에 종합명제 얘기하고 네 번째 줄입니다. 3문단 네 번째 줄에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또 구체적인 논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지금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논박에서 깠어. 상대의 이제 주장을 깐단 말이지. 그러면 그 주장을 깔 때 뭐가 중요해?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 그거 설득력이 있어, 없어? 없지. 뭐가 필요한 거야? 어떤 논거로, 어떤 근거로 까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 2문단에서 깐 내용, 3문단에서 깐 내용은 핵심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3문단의 내용을 이용한 문제가 바로 17번 문제죠.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에서 4번 선택지 내용. 콰이는 분석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에서 쭉 설명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3문단에서 구체적인 논증으로 까고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 그런데 당시의 오답률을 봐봐. 47.7%라고. 애들이 글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지. 이게 뭔가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흐름을 적절하게 파악했는지 이거를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핵심 내용이었던 거야. 다시 본문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걸 깐 거야? 그 결론이 뭐야? 그래서 3문단의 결론이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는 구분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는 거지. 됐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기억에 대해서 깠습니다.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4문단에서는 당연히 뭐가 이어져야 되는 거야? 콰인의 이야기가 이어져야지. 깠으니까 그래서 너가 제시하는 대안이 뭔데?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대안, 콰인의 이론은 이제 바로 뭐였냐면 주변부 지식과 그 다음에 중심부 지식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4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5문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문단을 보는데 내가 지금 이 지문에 이 논리적 흐름과 관련해서 구평에서 그 칼로릭 이론 얘기했었지. 그때 칼로릭을 생각을 해보면 칼로릭을 까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 칼로릭을 깐 사람을 또 깠잖아. 그래서 카르노의 이론이, 그러니까 카르노의 열효율 이론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지금 그런 측면에서 5문단 봐봐. 5문단에서 어디를 보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그래서 지금 이 5문단의 끝부분은 다시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구평에서 봤던 그런 흐름을 제재를 바꾼 거죠. 지난번에는 과학제재로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 논리적 흐름은 인문제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볼 때는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구조를.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전에 우리가 풀었던 것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아, 그런 흐름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 16번 문제 볼게요. 16번도 그 당시엔 처음 나온 거야. 보통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비문학 문제를 풀면 첫 번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일치 불일치 묻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16번 문제 한번 생각해봐. 얘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맞아 아니야? 생각해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일치 불일치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 맞죠? 맞죠. 맞는데 그거를 바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한다. 아니오라는 얘기는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인 거지. 맞아? 더군다나 우리가 묶어서 처리가 됐어 지금. 우리가 묶은 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 무조건 나눠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은 한 번에 하나씩 생각해야지. 그러면 1번 선택지야.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그럼 먼저 기억에서 누적된다, 누적되지 않는다. 이거를 따지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니은에서 누적된다, 누적되지 않는다는 걸 따져야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얘의 오답률이 높은 거야.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뭐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9번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16번 문제랑 19번 문제를 같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사실 국어에서 내는 문제 유형이 다 뻔하잖아. 기본적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 옳고 그름이란 말이야. 글의 내용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대부분인 거라고. 분명 문제를 읽는데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생각하지 않아. 그냥 단순하게 읽고 이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것인지만 생각을 한다고. 지금 그거의 연장이 19번이야. 19번 문제를 봐봐. 19번 문제를 봤다면 19번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었다면 사실 얘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 당시 오답률이 지금 60%나 돼. 그럼 왜 어렵지 않은 거냐? 윗글에서 거기 물결 표시해 주세요.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래. 콰인에 대한 비판인 거지? 네. 야 그럼 콰인에 대한 비판 어디에 나왔어? 그럼 이렇게 물어. 야 콰인의 비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지? 어디에 나왔어? 5문단에 나왔어요. 오문단에 나왔잖아. 지금 19번의 5번 선택지 볼게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그게 지금 5문단에서 논리학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예로 제시를 해줬잖아. 그럼 결국에는 얘도 총체주의에 대한 논박에 해당하는 거지. 그 머릿속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왜 발동이 안 됐을까? 그냥 뭐만 생각한 거야? 총체주의 비판만 생각하고서 문제를 본 거야. 아니면 단순하게 이 내용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생각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 때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보아왔던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다음 중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면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면 이해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읽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얘는 배점도 지금 2점짜리였던 거잖아. 그런데 애들이 틀린 거로 봤을 때는 높은 배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얘가 특별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아닌 거잖아. 그냥 5문단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 얘였던 거야. 내용적으로 별로 문제될 만한 게 없잖아. 어려울 만한 게 없죠. 딱 두 대상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그러니 유나야, 여러분들 독해하는 때 헷갈리라고 구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놓은 거지 뭐. 그럼 두 번째 지문을 봅니다. (33번에서) (36번) 지문이에요. 12쪽에 33번에서 36번 지문. (12쪽에) 33번에서 36번 지문을 좀 보면 지금 우리 33번이 몇 쪽에 12쪽이죠. 그럼 13쪽에 있는 지문을 한번 볼까? 지금 13쪽에 있는 지문과 12쪽에 있는 지문을 비교해 보면 13쪽의 지문과 12쪽에 있는 지문을 비교해 보면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지문에다가 좀 표시를 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13쪽의 지문에는 앞쪽에 있는 지문보다 표시가 적어.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냐? 그건 아니거든. 간단합니다. 제가 지문을 읽을 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안 읽었다는 거야. 그럼 안 읽고 풀 수 있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과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과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이 기억하지 말자는 거예요. 많이 기억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정보량이 많으면 한번 끊어서 털어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크거든. 아, 내가 여기까지 읽고 끊어서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 한번 털어내고. 왜? 사용된 정보는 재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털어내면 그 다음에 읽고 문제를 풀 때 덜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읽고선 털어낸 거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털고 나니까 문제가 거의 다 풀렸단 말이지. 봅니다. 지금 1문단이에요. 지금 1문단도 비슷해. 1문단도 우리가 처음 해봤던 지문하고 비슷해. 무슨 느낌이냐면 처음에 기억을 통해서 논리실증주의자와 그 다음에 포포를 묶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1문단에서는 이 둘을 따로 설명을 했다고. 맞아? 아,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지. 콰인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었어. 지금 그런 형식을 지금 이 지문에다가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단을 봅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문장 봐봐.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지금 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 탄수화물이래.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두 번째 줄이야.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한대? 비섬유소를 지금 그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반면에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가 됐던 거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기억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기억을 보면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도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볼 때 도, 만, 항상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로 했던 거잖아. 그럴 때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요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공통점이네. 그런데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되는? 아, 사람에 이용하는 방식과 반추동물에 이용하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인 거지. 1문단을 통해서 보면. 맞아? 그런데 2문단을 봅니다. 그런데 2문단을 봤더니 지금 반추동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1문단을 통해서 글의 초점은 어디에 잡혀 있어야 돼? 비섬유소에 잡혀 있어야 돼? 섬유소에 잡혀 있어야 돼? 섬유소에 잡혀 있어야 돼. 왜 섬유소에 잡혀 있어야 되지? 윤재야, 왜 섬유소에 글의 초점이 잡혀 있어야 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렇지. 지금 결국 반추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섬유소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니까 당연히 섬유소에 초점이 잡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을 봤더니 어때? 반추동물인 이 소가 섬유소를 어떻게 분해해서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쓰는지에 대한 설명, 과정이 나오죠. 더군다나 세부적으로 이 문단은 과정으로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순서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1문단에서의 차이를 본다면 여기에서는 뭘 이용하고 있느냐? 반추동물, 미생물을 이용해서 지금 섬유소를 분해해서 중요한 건 그거야. 섬유소를 분해해서 미생물의 대사산물을 뭐로 이용하는 거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지. 맞아? 그게 지금 이 문단에서 핵심 내용이어야 한단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3문단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3문단을 볼 때 글을 잘 읽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또한 반응이 필요한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봅니다.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제가 거기다가 V 표시도 해놨어. 비섬유소인 녹말. 거기다가 물결 표시 한 번 더 해주세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하거든. 다시 지금 1문단을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글의 시작이 1문단이었는데 1문단에서는 사람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랑 반추동물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공통점과 뭐 차이점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공통점이 뭐였냐면 비섬유소에 대한 얘기가 공통점이었지. 그럴 때 어떻게 했어? 사람은 지금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해서 지금 그 비섬유소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지.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기억에서. 그러면 반추동물도 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로서 비섬유소를 분해했어야지. 그런데 지금 거기 읽어보니까 그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게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야? 아니야? 아니죠. 미생물이네. 그러니까 거기서의 반응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아, 이용하는데 사람처럼 비섬유소를 에너지원을 이용하는데 그것의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과정이 사람하고 같아달라. 그렇지. 이게 정리가 됐어야지. 그리고 3문단의 전개 방식을 봐봐. 3문단의 전개 방식은 2문단하고 똑같죠? 지금 어떤 과정으로서 지금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미생물이 뭘 이용해서 먹고 사는지가 설명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4문단이야. 4문단 봅니다. 그런데 4문단에 제가 지금 그런데 한편의 역할은 뭐였어? 지문에서 그런데 한편 나오면 이 역할은 전환이야. 전환이라는 얘기는 이야기거리를 바꾼다고. 여태까지 뭐 얘기했느냐? 지금 반추동물이 어떻게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런데 그런데를 썼으니 지금 여기에선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봅니다.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지금 이 글에서의 핵심 요소는 뭐여야 해?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소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소 얘기했으니까 뭐가 튀어나와야 돼? 인간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문단에서 지금 인간하고 반추동물이 어떻게 에너지원을 이용하는지 마찬가지로 하지만 모두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려고 한다면 이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니 얘는 그거와 관련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더군다나 S의 과도한 생장 S의 과도한 생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미생물에 대한 얘기지. 그럼 1문단에서 제시했던 그 흐름에서 벗어나잖아. 조금 더 볼까? 반추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개체의 수가 급격히 늘고 그 다음에 젖산이 배출이 되어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 환경에서 왕성이 생장하며 아예 흐름이 바뀌었죠. 지금 그 소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읽고 문제를 푼 거야. 왜냐? 2문단하고 3문단에 나오는 내용도 많지. 과정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 정보량이 많다고. 그러니까 털어낼 거 털어내야지. 그래서 거기서 4문단 거기까지 읽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33번 봐봐. 33번에 제가 1, 2, 3번 지웠어. 이거는 3문단까지의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이야. 4번을 읽었더니 거기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런데 여태까지 읽었을 때 그런 말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4번 선택지 건너뛰어야지. 이거 찾을 게 아니라. 그리고 5번 선택지 봤더니 5번의 내용은 지금 2문단에서 언급이 된 내용이죠. 그럼 33번 풀었네. 그 다음에 34번이야. 34번은 A, B는 우리가 읽은 데까지 있는 대상이지 C만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선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처리를 한 거야. 나머지 이제 C에 대한 얘기 들었으니까는 건너뛰어야죠.
그 다음에 35번이야.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이 가능한 이유래. 그래서 기억은 1문단에서 얘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3문단까지 내용에서 비섬유소를 이용하는 많이,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어, 안 했어? 설명했잖아. 그럼 지금 35번도 처리할 수 있는 거지? 35번 봅니다. 빈칸을 채울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채울 수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하셔야죠. 보기를 보면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 위에서 삐리리리리 이를 이용하여 생장하는 그 다음이야. 나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와 나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쉽냐면 나가 판단하기가 쉽지. 지금 2문단과 3문단에서 설명했던 공통점이 결국에는 미생물의 대사산물을 이 반추동물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였던 거잖아.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골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1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되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져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35번을 푼 거예요. 그 다음에 36번이야. 36번 숙신과 젖산도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있는 거였지. 맞아? 그럴 때 얘는 운이 좀 좋았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4문단에서 읽은 부분까지 내가 왜 거기까지 읽었느냐. 지금 앞에서 2문단하고 3문단에서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래서 4문단 보다 보니까 이거 미생물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읽어보니 새로운 미생물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거기까지만 확인을 한 거였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36번의 3번 선택지를 보니까 지금 이 젖산은 산성일 때 많이 나오겠어? 중성일 때 많이 나오겠어? 산성일 때 많이 나오겠어? 중성일 때 많이 나오겠어? 산성일 때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지금 4문단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산성일 때 지금 젖산을 대사산물로 내는 미생물이 생장한다는 얘기였으니까 당연히 산성일 때 나오는 거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럼 남은 게 34번이네요. 34번을 보고 뭘 했냐? 타겟팅을 한 거야. 지금 선택지 남은 거,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C와 관련된 내용을 타겟팅을 해서 거기까지 읽어보고 답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읽지 않게 된 거라고. 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이게 구조를 이용하는 방식이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운이 좋았던 거.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그 원칙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말자. 문제 풀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판단하자. 털어낼 수 있는 건 털어내자. 이런 측면이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입니다. 14쪽, 그 다음 페이지야. 37번에서 42번. 지금 이제 여기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39번 문제죠. 78%니까는 거의 10명 중에 2명만이 맞췄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유형은 우리가 구평에서 풀었던 그 콘크리트와 비슷한 거죠. 계산하고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17학년도에 킬러 문제로서 유행했던 게 이렇게 계산으로서 두 대상을 견주어 보는 것. 이게 이제 유행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얘는 친절하게도 가구관이라고 지정을 해줬잖아. 그렇지. 그러면 오늘 뭐 코칭할 때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방식은 달라야 돼.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다
완전한 상태 혹은 완벽한 상태를 위한 공부가 되는 거고, 모의고사를 풀 때는 현재 상황에서의 성적을 극대화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39번 문제는 누가 풀어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죠. 이거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최소한 3, 4분의 시간이 필요한단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5분 정도는 쓸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내가 이건 시험을 보는 순간이야. 내가 지금 시험을 치르는 순간이라면 이거 봤더니 숫자 0.1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구간에서는 계산식이 막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그 문제를 버리고 다른 문제, 아니 본문에 그 시간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등급을 거쳐야 돼. 만점을 받고 싶어? 그러면 1등급을 찍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이 중에서 안정적으로 2등급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돼? 없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버리는 거야. 안정적으로 2등급이 되려고 해도 이 문제 버리는 거거든. 내가 1등급이 되겠다라고 하면 맞춰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3등급도 찍어야 되고 2등급도 찍어야 돼. 그런데 3등급을 찍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푼다? 잘못된 선택이지. 국어에서의 배점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죠. 수학에서의 배점하고 달라. 무슨 말이냐면 화작에 있는 2, 3점이랑 독서에 있는 2, 3점 비교해봐. 어떤 게 더 어려워? 독서에 있는 2, 3점이 더 어려워. 그런데도 2, 3점으로 묶었단 말이야. 근데 수학은 안 그렇잖아. 쉬운 거는 2점, 그것보다 어려우면 3점, 많이 어려우면 4점. 더군다나 많이 어려운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 손도 못 대는 문제가 한 2개 정도가 들어있지. 그것도 특정 변에 박혀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틀려도 수학에서 1등급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박혀있는 2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된다고. 그 생각을 해야지. 국어도 좀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모의고사를 치를 때 시간 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딱 보고 이건 손도 대지 말자. 읽지도 말자. 이 생각이 필요한 거야. 다만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 어때야 돼? 풀어봐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개발이 되지. 그리고 메리트도 좀 해주세요. 왜 메리트를 제가 강조하냐면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해. 보고 있으면 눈물 나. 눈이 아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맺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뭘 보고 있는지. 난 열심히 국어 문제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 화면에다가. 근데 나는 이렇게 표시하면서 글을 읽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쥐약이야. 난 1문단만 한 3번 읽은 적 있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데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습관이 된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머리에다가 저장하는 훈련을 해줄 수 있어. 거기서 제한 시간이 나오는 거 무시해. 그거 어떻게 풀어? 못해. 그러면서 읽으면서 내용이 중첩이 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되면 이제 좀 기억이 될 거라고. 7분 정도가 제한 시간을 뒀어. 그럼 15분, 20분에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손 안 쓰고 눈으로만 문제를 푼 거잖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야. 그런 자극을 줄 수 있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뇌도 단백질이야. 인간의 단백질이 제일 많은 곳이 근육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란 말이야. 그럼 근육 키울 때 어때? 그 부위만 열심히 조지잖아. 헬스하는 친구들 알걸? 나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주로 이제 운동을 하면 전신의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운동을 이제 주로 해. 그런데 이제 막 헬스할 때는 거기에는 이제 트레이너가 꼭 부위별로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이렇게 부위별로 운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부위별로 운동을 시키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쪽의 부위를 자기가 쓰고 있다고 의식하면서 힘을 쓰래. 그래야지 자극을 받는다고. 머리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리트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해주는 것이, 매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좀 시간을 내서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저장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일단 그렇게 그럼 건너뛰고 먼저 글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지금 이제 1문단에서 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2문단이야. 이 2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공정한 보험이죠. 그 공정한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준 거야. 사실 이만큼 안 풀어도 돼. 그냥 공정한 보험이 뭔지만 얘기하면 되거든. 그런데 3문단이야. 3문단에 물론 이런 거 여러분들 반응이 필요한 거야. 왜냐?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예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만 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론이야. 그래서 물론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읽어봤더니 현실에서는 그런 공정한 보험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대? 불가능하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 거야? 고지 의무가 나온 거지. 왜 공정한 보험이 불가능하냐면 누구에게 유리해? 보험사에게. 보험사에게 유리해? 누구에게 유리해? 생각해봐. 누구에게 유리해?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되겠네. 누구에게 유리해? 계약자가, 청약자가 유리한 거잖아. 네. 내가 안 알려주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그래서 고지 의무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이 글의 흐름은 지금 세 지문 중에서 가장 단순해.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현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집어넣은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완전히 흐름이잖아. 법지문의 특성이기도 하죠. 지금 5문단을 볼까요? 5문단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정보로 생각하면 정보량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마지막 지문이 정보량이 가장 적지. 맞아? 봐봐. 흐름. 보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 다음에는 공정한 보험이 무엇인지 얘기했어.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대.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거야? 보완해질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뭐였어? 고지 의무였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하는 게 단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인 거라고. 그래서 지금 38번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거든. 그럼 바꿔 얘기하면 38번 문제와 40번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 읽었거나 혹은 내가 어떤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번 할 수 있는 실수거든. 더군다나 지금 글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고지 의무로 넘어갔는데 고지 의무, 그러니까 4문단에서 막 따옴표로 표시한 중요한 사항 이런 거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보험하고 공정한 보험하고 또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또 뭐가 가능한 거야? 거기까지 끊고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 읽고 나머지 관련된 거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봐봐. 지금 이 지문에 보기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39번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보기 문제고 41번은 뒷부분에 해당하는 보기 문제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보는 어떤 지문하고 비슷한 거냐면 가나 지문하고 비슷한 거야. 주제 통합적 읽기. 지금 둘 다 사회 지문인데 두 번째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기 문제도 2개 나오는 거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지문으로 안 해놓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지금 재작년부터 가나로 쓴 거야. 근데 그 태생은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럴 때입니다. 39번 문제를 볼게요. 39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 지문을 보면 일단 거기에 이제 식이 나오죠. 식 설명해 준 거. 가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사실은 마지막 문장이거든.
마지막 문자. 거기 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대. 그래서 그 위에는 보험료율 얘기해줬지.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확률은 그 위에서도 언급이 됐죠. 그건 또 기대값하고도 관련되는 얘기였어. 그래서 그럴 때 39번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39번 문제에서 보기 위해 제가 그거를 써놓은 거야. 0.1, 0.1을 보고 지금 네가 사고 발생 확률이야? 사고 발생 확률이랑 뭐랑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보험료율이랑 같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 위에다가 10분의 1, 10분의 2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료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 혹은 파악이 됐다고 하면 지금처럼 계산을 이용하는 거라면 그 계산식이 이 보기에 써져 있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견주어 보는 거죠. 됐어?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지금 나도 그래. 나도 이 39번 문제를 보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풀지 생각을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읽고 이제 문제를 풀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 지금 거기 13분 적혀 있잖아. 그러면 한 7분 30초, 8분 40초, 8분이 좀 안 되는 시간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39번 문제를 풀 때 거기다가 한 4, 5분 정도를 쏟아부은 거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가 정답이 4번하고 5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앞번부터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고 있는지를 사실은 뭐로 확인한 거냐면 문제로 확인하는 건데, 문제 배열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야. 선택지의 배열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선택지가 쉬워. 쉽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 문제는 되도록이면 앞에서부터, 그래야 뒤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적절히 판단할 수가 있어. 4번, 5번이 많이 나오니 4번, 5번부터 하겠다. 이러면 지금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거지. 일단 이런 문제 보면 나도 당황한다고. 순간적으로 사고가 멈춰. 이건 단순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에다가 적용하고 이 상황을 파악해서 선택지까지도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단 말이지. 나도 버벅된다고.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버벅될 거고. 그러니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하려고 마시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학을 볼게요. 칠쪽 21번에서 26번 지문을 볼게요. 사실 이제 이 지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학적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기보다는 비문학적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런 거냐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유형은 가에서 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다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를 읽었어. 그 다음에 이제 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봤더니 또 뭐래?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서 다에 대해서 이딴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나 글을 읽어야 돼? 그럼 나 글을 읽을 때야. 그럼 나 글을 읽을 때는 당연히 가에서 설명해 준 것이 나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문학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의 문제 안 내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잘 못하니까. 여기에서의 정답률이 낮다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문학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겠어? 시간이 문제인 거야. 이거 시간 안에 이거 문제를 풀다가는 어떻게 돼? 다른 질문 제대로 못 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독서지문하고 융합형으로 내지는 않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지금 이 유형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풀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최근에 문학 문제의 트렌드는 뭐냐면, 사실 작품 자체, 그러니까 본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 선택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본문에서 나오는 사실관계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뭐냐?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혹은 시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작품을 감상하는 거잖아. 왜냐면 시에서의 주제는 화자의 정서거든. 그 다음에 소설에서의 주제는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그 문학을 제대로 읽어낸 거라고. 그런데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얘기는 주제까지 파악하기 전까지 단계인 거지. 그냥 정말 화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야. 그래서 뭘 느꼈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기까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헷갈려하니까. 그런 문제가 뭐냐면 지금 24번 문제예요. 24번 문제. 그 다음에 27번 문제. 요 두 문제가 사실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거든. 먼저 24번 문제를 볼게. 24번 문제를 보면 지금 얘가 이제 3번 선택지가 틀린 건데 지금 이제 굶주린 이리떼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굶주린 이리떼가 들어있는 문장을 봐야지. 그 문장을 보고 얘가 어떤 장면인지 어떤 사건인지가 먼저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24번, 3번 선택지로 돌아와서 그 다음 부분을 봐야지. 굶주린 이리떼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여기까지는 문제 없잖아.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 지금 이웃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이 굶주린 이리떼 장면에 누군가가 죽은 게 있어 없어? 없지. 죽은 건 그 다음에 죽는 거잖아. 더군다나 그 죽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지영인가? 맞아? 지영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문제를 보면 거기에서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선택지에. 반응에 대한 얘기는 없지. 그냥 상황에 대한 얘기만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그냥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봅니다. 27번에서 2번이야.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가작품을 볼게요. 가작품을 보면 1년이야. 1년의 첫 번째 줄. 이미 끝났어.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나오잖아.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어본다고 하자 끝났지. 나를 돌아본데 이게 뭐야? 나를 돌아본데 이게 뭐야? 성찰이잖아. 나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무조건 성찰이란 말이야. 더군다나 그 다음 줄 볼까?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삶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는 거지. 이미. 그 다음에 친구는 3년인가? 3년에 나오는 거죠. 다시 27번의 2번 선택지를 봐봐. 지금 거기에 어떤 화자의 반응과 관련되는 용어가 있어 없어? 없어. 물론 거기 자각한다 이것도 화자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줄을 통해서
화자가 지금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거지. 결국 이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도 지금 이 작품에 드러난 기본적인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은 최소한 이 선에서는 파악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작품은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선택지인 거지. 선택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서 봐야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물이 무언가를 느끼고 무엇에 대해서 반응했는지까지도 선택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선택지가 길어지면 어려워지는 거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문학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는 작년 6평이랑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그 예시문항이 있어. 작년 6평이랑 작년에 예시문항에서의 문학 문제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 그 외의 것은 사실 어렵지 않거든. 특히 작년 수능도 어려운 문학에서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서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긴장 없이 문제를 푼다면 2학년도 다 맞힐 수 있는 게 작년에 수능에서의 문학이야.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지금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몇 번 문제냐? 45번 문제예요. 사실은 문학 문제라면 45번 문제처럼 좀 구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상력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 A를 봅니다. A에서 45번은 1번 선택지야. 간담을 상응하여 혹시 여러분들 그 간담상조라는 한자 성어 알아? 이 간하고 쓸개를 얘기하는 거거든. 간하고 쓸개가 서로 친하다 가깝게 붙어 있잖아. 근데 그걸 간담상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한 7, 8년간 거의 수능에서 한자 성어 문제가 안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뿐 아니라 제가 이제 고등학생 수업을 하면 고등학생들에게도 한자 성어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야. 내신에서나 좀 나올 테니까 그리고 학평에서나 나오지 굳이 여러분들은 안 외워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있으면 일단 첫 번째야. 간담을 상응하여 만약에 간담상조를 알고 있었다면 요거 친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로만 문제를 내면 이건 그냥 어휘 문제지. 그런데 그 다음 봐봐. 상통하는구나. 야, 수험생 정도면 상통이라는 말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상통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서로 통한다는 거야. 야, 그럼 서로 통한다는 얘기는 관계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런데 그 앞에서의 상황은 어땠냐면 처음엔 어땠어?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그러다가 통하게 된 계기가 뭘 했기 때문에? 필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45번의 1번 선택지를 봅니다. 거기에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 맞아, 틀려? 반응이지. 이건 화자의 반응이자 경계심이 아니라 긍정의 반응이었잖아. 상통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게 감상인 거지. 이거는 사실관계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감상을 요구한 거죠. 화자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니까. 이게 문학 문제인 거지. 앞에 봤던 문학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 지문을 읽든 시 지문을 읽든 1차적으로는 상황, 장면을 파악할 수 있느냐야. 문학에서 요구한 건 그런 상상력이라고 얘기하잖아. 머릿속에 지금 얘네들이 이런 상황이겠구나라고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한 장면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 그 상황이 파악이 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이 혹은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따져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화자의 반응과 관련돼서 혹은 상황과 관련돼서 어디에 다 나타나 있냐면 서술에 나타나 있으니 문장을 볼 때마다, 서술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반응인지를 지속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소설 어떻게 읽을지 몰라요가 아니라 인물을 확인을 하고 혹은 화자를 확인을 하고 그 인물이 화자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행동은 이것이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를 따져가면서.
그럴 때 소설은 지문이 기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장면이 구분되는 지점마다 끊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주기로 했지. 그럼 장면의 변화는 뭘로? 시간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나 그리고 중량. 여기서 벗어나는 거 없어. 여러분이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내가 지문을 읽었느냐, 이런 판단으로 선택지를 받느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지문으로 좀 돌아올게요. 그래서 문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훑었고 22번 문제와 관련해서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에서 언급이 됐을 때 꼭 파악해야 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전소설에서는 이 세 요소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빈번하게 나오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현실적 사건, 전기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다 즉각적인 반응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이야. 인물이 꿈을 꿨어. 그럴 때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세 가지는 언급이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꿈은 다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물의 정체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벌어질 일도 알려줘. 그 중에 하나, 뭐 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22번 문제를 보면 22번에서 2번 선택지를 봅니다.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에 대해 거기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 이게 바로 뭐야?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럼 보기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어디에 있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고전소설에서의 서술자의 개입은 따옴표 없이 서리적 표현. 고전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은 따옴표 없이 서리적 표현.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이거와 그 다음에 또 모두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냐면 지금 거기에서 윗줄, 제가 밑줄 쳐놨죠? 앙천통곡 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이거 감정이입이잖아. 야, 산천초목이 슬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감정이입이지. 그럼 누구의 감정인 거야? 서술자의 감정인 거야. 거기도 따옴표가 없잖아요. 됐어? 그래서 지금 곡에서는 서술자의 개입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보는데 이게 좀 두 번째 지문, 그러니까 두 번째 문학 지문입니다. 10조. 이게 좀 생뚱맞는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랑 그 다음에 시곡이 뭐 연결되는 요소가 없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표현상의 특성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문제는 어때? 그냥 단독으로 내고 있는 거잖아.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한 거냐면 생소함을 주려고 하는 거야. 여태까지 시가 시곡 극갈래랑 같이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생소함을 주려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 지문을 활용했다면 저는 극갈래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2017 6평을 풀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소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독 짖는 늙은이. 생각나? 독 짖는 늙은이. 그래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소설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특성을 동시에 물어보는 마지막 문제가 그거였잖아.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효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독자나
혹은 뭐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느냐, 그걸 활용했던 문제. 그게 이제 극갈래를 이용했던 문제였던 것처럼 얘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훨씬 더 많거든. 극갈래가 최근에 잘 안 나온다고, 어렵지 않아서. 그러면 나왔을 때는 이 극갈래의 특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문제를 내줬어야 되는데, 물론 안 낸 건 아니에요. 30번 문제가 바로 극갈래 특성을 활용한 문제인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 요소가 어떤 거였냐면, 일단 지금 얘는 이제 희곡이죠. 희곡이니까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무대라고 하면 지금 이 나지문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현재와 과거가 교차가 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서 앞부분입니다. 함희정이랑 조승인이 모자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승인이 엄마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묻죠. 그러면서야 지금 10쪽의 오른쪽 지문 앞부분, 윗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지시문이 있어. 가로쳐 있는 거. A 구간이 들어있는. 찾았어? 거기 읽어볼게요. 조명 밝게 변화한다. 한가운데 펼쳐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가고 한묘진의 집, 한묘진이 성남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희정과 조승희는 그 다음에 서연의 관이라는 얘기는 서연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 죽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야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그러면서 그 위에 함희정이 얘기했던 거, 동현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지시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한묘진의 동현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부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과거의 장면이 되는 거지. 그러니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나와? 서연이 등장한단 말이야. 죽기 전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도 재밌어. 뭐냐면 함희정이야. 동현아 서연아 어디에 있느냐?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함묘진과 함희정이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대화가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않는지가 중요하잖아. 왜? 원래 지금 함희정의 경우는 현재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지금 퇴장을 한 상태에서 말을 던졌는데,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잖아. 여기에서 뭔가를 얘기해도 무시하고 지금 지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장면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을 봤더니 여기 집안에 없다? 그런데 이게 이어지는 걸로도 볼 수 있고 이어지지 않는 걸로도 볼 수 있어.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넌 가만히 있거라. 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대화하고 있었던 거네. 됐어? 그럼 이 장면에서의 함희정은 과거의 함희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지시문을 봅니다. B. 상복을 벗고 밝은색 옷을 입은 함희정과 조승인. 이때 조승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면 지금 과거야. 그럼 이때 과거의 조승인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얘는 아직 정자도 아닐 텐데. 그럼 이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한 거야? 조승인이 여기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지. 얘는 과거에 없는 존재인 거니까. 그런데 같이 등장했단 말이야. 그 다음 장면 봅니다. 조승인 함희정.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에. 그치? 이때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함묘진이야. 다시 과거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입니다. 중략 다음 11쪽 봅니다. 11쪽에서는 저기 D 구간이 있는 거, D. 11쪽에서는 D가 들어있는 지시문을 볼게요. 서연과 함희정, 잠시 게을물 양쪽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하는데, 지금 이 구간을 봅니다.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할아버지 어딜 급히 가세요. 지금 앞에서의 장면 어땠냐면 함묘진은 건강한 상태였지. 그러니까 이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장면은 휠체어 타고 등장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때 조승인은 존재하는 조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극락문이 열렸대. 그 극락문이 열린 게 어떻게, 뭘 말하는 거야?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지시문입니다. 한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현 등장한다. 그는 조승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그럼 전보의 내용은 뭐겠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였겠지. 그럼 앞에서 함희정이랑 서연의 만남은 이거는 꿈속의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연의 뒤를 따라서 함묘진이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연은 이미 앞에서 죽었던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독 이 지문으로서 극갈래의 특성을 물어볼 요소가 정말 곳곳에 있는. 아마 이 지문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수준은 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평소에 우리가 이제 소설 지문은 자주 접한단 말이야. 그런데 극지문은 잘 안 접해.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극지문의 문제가 또한 어렵지가 않거든. 그래서 문제를 묻든 묻지 않든 지금 극갈래를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다시 극갈래가 이렇게 단독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이런 수준의 문제들도 혹은 이런 수준의 지문들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을 봅니다. 요 마지막 지문은 그냥 정말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 황제 만나러 간 거잖아. 조선 사람이 지금 이제 외교관 뭐라고 해 사신을 보내서 지금 이제 중국 황제 만나고 그렇고 조공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장면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시라는 갈래에서 접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 시가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어떻게 해줬어? 현대어로 풀어준 거야. 시적인 요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접하는. 그럼 여기서도 그냥 마찬가지죠.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이제 문제를 맞힐 수 있게끔 됐던 것.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단 중략 앞에서는 상황. 중략 앞에서 거기 요거예요. 니은 이편 저편 서로 마주 걸터 앉고 거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서로 이제 그 마주보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을 머릿속에다가 떠올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문학적 감상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간부터는 이제 황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지금 중국 혹은 아니 그 앞에서 이제 중국 황제 뭐 중국 이렇게 보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문학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